2023년 8월 2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심포지엄 이후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번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작년 잭슨 홀 심포지엄에서 저는 짧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저의 이야기는 좀 더 길어지겠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 2% 목표로 낮추는 것이 연준의 일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책을 상당히 강화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낮아졌지만 그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정책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죠.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위임 목표를 추구하면서 직면하는 전망과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정책의 어떤 의미인지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감안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우리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앞으로의 전망과 위험을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 FOMC 미팅에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에피소드는 처음에 아주 강력한 수요와 팬데믹으로 제한된 공급 사이의 충돌에서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전례 없는 팬데믹 관련 수요와 공급 왜곡의 해소, 그리고 총 수요의 성장을 지연시켜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더 유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그 연준의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FOMC에서 미팅에서 처음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당시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 강력한 수요와 굉장한 이제 차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차이가 바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정책 금리를 인상시켜서 수요를 낮추고, 그리고 이 붕괴된 공급망이 다시 복구되어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이러한 정책,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개월 기준으로 미국의 총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PCE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7%로 정점을 찍은 후에 현재 3.3%로 하락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거의 일치하는 궤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는 2022년 초 이후에 전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당시에 안 그래도 팬데믹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공급망 붕괴가 더 심화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이 감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CPI가 굉장히 낮아졌죠. 하지만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을 유지하는 글로벌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의견에서 저는 식품 및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핵심 코어 PC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연준은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아직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개월 기준으로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2022년 2월 5.4%로 정점을 찍은 후에 7월 달에 4.3%로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월과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의 월별 수치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 두 달 동안 좋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낮은 수치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디에 정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개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물가 안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커버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기반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까지 이 연준이 계속해서 이 제한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핵심 PC 인플레이션, 근원 PC 인플레이션의 이 세 가지 광범위한 구성 요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품, 주택 서비스, 그리고 비주택 서비스로 불리는 모든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공급, 수요 이탈의 느린 완화가 모두 이를 낮추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특히 내구재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저금리, 대면 서비스 지출 축소 및 대중교통 이용에서 도시 거주로의 선호 전환에 힘입어 차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공급이 실제로는 감소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급등하고 많은 수요가 억제된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팬데믹과 그 영향이 시들해지면서 생산과 재고가 증가했으며 공급이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높은 금리가 수요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는 작년 초 이후 2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고객들은 더 높은 금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느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자동차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공급과 수요 요인의 결합된 효과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제 공유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서 이 대면 서비스나 상품 뭐 이런 것들은 급격히 이제 감소를 했고요.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수요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과의 비대면 때문에 사람들은 차를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금리도 이제 낮았기 때문에 차를 사려고 이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서 자동차를 살 때 보통 일시불로 구매를 하지는 않죠. 이제 할부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할부 이율이 거의 그 시점에서의 한 2배 정도 이제 올라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는데 주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가격은 당시에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점점 자동차 가격이 이제 낮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하는 이 자동차 부문에서의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에도 유사한 역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 억제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완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가격은 지난 2달 동안 하락했지만 12개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진전이 필요하며 그러한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요구됩니다. 라고 해서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 이 근원 인플레이션을 잡기까지는 계속해서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CPI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은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집중하고 있고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크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측정된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지연시켰지만 최근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소유자가 점유한 주택에서 얻을 수 있는 등가 임대료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렌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집값도 올랐고 렌트 비용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이 증가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가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 증가율의 감소가 전체 인플레이션 측정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시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 임대료 둔화는 최근에서야 그 측정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약 1년 동안 신규 임대료의 증가율 둔화는 이 파이프라인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향후 1년 동안 측정된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 임대료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깝게 정착한다면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상승 및 하락 위험 신호를 위해서 시장 임대료 데이터를 계속 면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집값과 렌트 비용, 주거비가 지금 굉장히 그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범주인 비주택 서비스는 핵심 PCE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의료, 음식 서비스, 교통 및 숙박과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의 12개월 인플레이션은 계속 횡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과 6개월 동안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감소했으며 이는 고무적입니다. 지금까지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감소한 이유의 일부는 이러한 서비스 중 많은 서비스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영향을 덜 받았고 일반적으로 주택 또는 내구재와 같은 다른 부문보다 이자에 덜 민감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생산 또한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이 부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여기서 약간의 추가적인 진전은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한적인 통화정책은 총 공급과 수요를 더 나은 균형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어 이 핵심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비주택 서비스 부문에서 말하자면 이제 의료나 음식 서비스나 교통이나 숙박과 같은 이런 부분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이제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떤 물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연준이 지금 이러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룩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을 보면 팬데믹과 관련된 외국의 추가적인 완화가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다소 압력을 가해야 하지만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로 되돌리는 것은 노동시장 조건의 약간의 완화뿐만 아니라 추세를 밑도는 경제 성장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죠. 노동시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거나 조금 하락하는 부분까지 연준은 감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하는 것을 약간 좀 눌러서 약간은 마일드한 침체까지는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한적인 통화 정책은 금융 조건을 강화하여 추세 이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GDP 성장률 낮춰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죠. 작년 심포지엄 이후 2년 만기 실질 수익률은 약 25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으며 장기 실질 수익률도 약 15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죠. 금리 변화를 넘어서 은행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대출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금융 조건의 긴축은 전형적으로 경제 활동의 성장 둔화에 기여하며 이 사이클에서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분기마다 산업 생산의 성장이 둔화되고 주거 투자에 지출되는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상단이 5.25%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자 비용 같은 것을 내다 보면은 가계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줄고 투자도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은 다소 이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가 기대만큼 냉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들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강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GDP 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하고 장기 추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비 지출에 대한 최근의 수치는 특히 견고합니다.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 급격히 둔화된 후에 주택 부문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의 추가 증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인프라 법안들이나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제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오고 있고,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상승에 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려고 했는데 긴축을 하는 효과가 이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경제 성장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이 경제 성장률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는 어느 정도는 좀 성공적인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연준이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다. 너무 이제 경제가 강하게 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약간 그런 어떤 중립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동시장의 재균형은 지난 1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25세에서 54세 사이의 근로자들의 참여가 강화되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공급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노동 성수기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은 6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도 완화되었습니다. 구인은 여전히 높지만 감소 추세입니다. 급여 일자리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총 노동 시간은 지난 6개월 동안 보합세를 보였으며 평균 주중 노동 시간은 팬데믹 이전 범위의 하단으로 감소하여 노동 시장 조건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반영했습니다라고 해서 노동 시장도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균형 재조정은 임금 압력을 완화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여러 조치에 걸쳐서 임금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재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동시장의 긴축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는다는 증거도 통화정책 대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2%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조가 언제 달성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긴축 주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금리는 현재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정책금리의 주류 추정치를 훨씬 상회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책 기조가 경제활동, 고용 및 인플레이션 하향 압력을 가하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립금리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화정책 억제의 정확한 수준에 대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데이터를 받고 있죠.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이 경제 데이터를 받는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는 이미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향후 이미 실질 경제 상황하고는 시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가는 통화 긴축이 경제 활동과 특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의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합니다. 1년 전 심포지엄 이후 위원회는 지난 7개월 동안 100 베이시스 포인트를 포함하여 정책 금리를 3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증권 보유 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이러한 시차의 광범위한 추정은 파이프라인에 상당한 추가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시차,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이고, 이러한 정책 금리는 앞으로의 어떤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이러한 시차 때문에 어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연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의 그 전통적인 원천을 넘어서서 이 순환의 고유한 공급과 수요의 변동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쉽게 이런 것들을 뭐 금리를 몇 퍼센트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몇 퍼센트 잡고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그 역동적인 경제 활동 속에서 이 금리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일자리는 실업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상당히 감소해 왔는데,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결과로 노동에 대한 큰 초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경우보다 노동시장의 긴축에 더 대응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학은 지속될 수도 있고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민첩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과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에서도 이 계속해서 이제 노동 수요가 강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의 또 양상과는 다른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신구 시대를 막론하고 통화 정책을 너무 긴축하는 위험과 너무 적게 긴축하는 위험의 균형을 맞추는 우리의 과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어렵다. 지금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적게 하는 것은 목표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높은 비용으로 경제에서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또 경제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흔히 그렇듯이 우리는 흐린 하늘 아래에서 별을 따라 항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는데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 표현 듣고 나서 이 결론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크게 박수를 치게 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흐린 상황이라는 거죠. 클리어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전체성과 진화하는 전망 및 리스크를 바탕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는 추가 긴축을 할지 아니면 정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중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의 지속적인 기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파월의 스피치를 보게 되면 연준이 굉장히 그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높은 금리를 정책 금리를 굉장히 높게 이제 올리고 나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올 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리쇼어링과 프렌드 쇼어링 정책 등을 통해서 자국의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이제 조성을 했고 정책을 만들었고요. 또 그런 환경에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첨단 장비,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그런 산업들이 모두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부분을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 바이든 정부가 토대를 마련했고, 그런 부분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로 갈 거라고 모두 걱정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고 노동 수요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고 연준으로서는 이제 과거에 금리를 굉장히 높게 올리게 되면 이 경제가 부담을 느껴서 침체되는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고 달러도 이제 강한 상황으로 지금 가면서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쉽게 또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 지금 달러를 이제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푸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자본이 또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달러의 어떤 위상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또 금리를 낮출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또 세계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외환 이 많이 충분히 이제 보유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로서는 지금 이러한 파월의 그 스피치를 집중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면 신중하게 지금 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시간에 급격하게 뭐 낮춘다든지 뭐 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금리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뭐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경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2% 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지고 노동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러한 상태가에서 미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골디락스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연준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를 자세히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